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또 한 분 젊지만 아주 날카로운 그런 논평을 하시는 분이죠. 이번에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초반 인선과 그리고 이제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이제 장관 후보자 인선이 대거 쫙 나왔는데요. 네, 뭐 외교부 장관에 조현 장관 임명한 거는 그래 뭐 외교부 차관 출신이니까 할 수 네. 있어 그러는데 제일 걸리는 게 이 국방장관 자리에다가 예. 안규백. 네. 전혀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12명이나 한 번에 지금 임명을 했거든요. 네. 지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지명 시기가 내일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점 흐리기, 색깔 흐리기용으로 논점 임명을 흐리기다. 지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저 12명 중에 6명을 임명을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임명을 한 게 예. 자신이 없다는 거죠. 또 혹은 이재명 정부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책 기조를 같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보통은 공무원 출신이나 혹은 교수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안 치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을 안 칠 수밖에 없다. 한 명 한 명 좀 짚고 얘기를 해볼까요? 천천히. 네, 과학기술정통부 저 후보자께서는 광운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어요. 광운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광운대 환경공학과를 나왔는데 저분은 이제 전자공학 주로 하셨고 저분을 안 친 거는 AI 때문에만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안 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치고 또 조현 방금 말씀하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1차관, 2차관 다 했기 때문에 저분이 근데 이번에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그 캠프에 있었어요. 예, 이재명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실용외교를 만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뭐 썼던 논문이나 이런 걸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분들이 딱 저 두 분입니다. 예. 저 두 분하고 있다가 그 유임된 장관 후보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유임 빼고는 저 두 분은 넘어가겠다. 예,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혹시나 문제가 있을 걸 대비해서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예. 외교통일위원회나 혹은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아하.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임명을 했을 때 예. 민주당 진영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사람을 왜 다시 임명을 하냐라는 거였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똑같죠. 정동영 후보자도 똑같이 기존에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지금 또 임명을 한 것입니다. 예. 전형적인 또 회전문인데 지금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나머지가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남북 관계와 북한의 핵탄두 기술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란이 정리가 되면 그다음 북한이니까요. 네,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액이 원래는 30% 정도인데 그게 90% 이상이 돼야지 핵탄두를 만들 수가 있는데 60%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타격을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란보다는 더 지금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하고 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당장 뭐 6개월을 주면 핵탄두 뭐 20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50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별의별 그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핵탄두를 북한이 만든다면 단 한 개라도 만들 수 있겠다면 그것이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인데 정동현 통일부 장관의 생각이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전 통일부 장관이죠. 지금 후보자고. 전동현 전 통일부 장관 또 지금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북한에 퍼주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퍼주는 거고 뭐 철도 놔주고 도로 놔주고 근데 그것이 정말 북한 인민들,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북한 무기 만드는 거에 핵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대화를 하려면 또 나토를 가야 되는데 나토도 안 간다 그러고 오해만 쌓이다가 이거 정말 한반도가 정말 위험한 그 불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동현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분들 2022년에
한미일 연합 훈련이 동해상에서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앙규백이라는 당시 국방위에 있던 그 국회의원이었고요. 2022년 경에 네. 국방위 저 앙규백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한미일 그 잠수함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올렸어요. 예. 지점까지 뭐 독도 어디 주변에 150km 주변에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저 앙규백이 그때 올렸던 취지는 왜 동해상에서 일본도 같이 훈련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그 훈련은 사실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한미일이 돌아가면서 북한 잠수정을 누가 대신 역할을 하고 나머지가 다시 훈련하고 뭐 이런 훈련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앙규백이 저렇게 페이스북에 폭로를 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잠수함이 미국에 있는 6,000톤급의 잠수함 이름이 있는데 그 잠수함이 어쨌든 그 불참한 거예요. 불참은 한 이유가 뭐냐면 저때 앙규백이 얘기를 해가지고 훈련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언론에 다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중국 잠수함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음문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에겐 지문이 있잖아요. 예. 그 잠수함에게는 음파를 하는 그 음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스크류 돌아가는 소리가 다 음문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음파 지문이 있는데 그게 딱 보니까 뭘 훈련하려고 한다 보니까 중국 잠수함이 근처에 와 있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잠수함이 이제 북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잠수함이 핵 잠수함인데 우리는 참석 못하겠다. 왜요? 앙규백의 폭로 때문에. 이거 엠바고 걸기로 했는데 한국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이틀 있다가 앙규백이 방송에 나와서 YTN에 나와서 라디오에서 했던 말이 아니 이거 엠바고를 걸려있는 군사 목적의 작전인데 이거를 국회의원이 무슨 어떻게 취득했냐고 하니까 일단은 하는 말이 아주 국방위에 있으면 아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고 그리고 예. 이거를 공개하면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엠바고보다 군사 목적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고방식이 우리가 뭐 그래 이제 한발 양보해서 뭐 민간인 안 치던 뭐 다 알겠는데 앙규백을 안 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름 없는 별로 있는 국정원에 있는 이름 없는 별들 또 혹은 지금 북한 인근이나 혹은 뭐 각종 전사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블랙 요원분들 물론 이제 그 국정원 담당이니까 국방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국방부 관련해서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아주 그냥 다 갖다 바칠 전 그럴 그러니까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리고 국방 정책에 대해서도 좀 너무나 그 미심쩍게 진행하지 않을까. 일단은 아무리 국방이 간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 그거부터 이상했어요. 저분이 결국에는 그 방위 출신 아닙니까? 저 당시에 국방위 간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국방위 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저분이 그 방위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셨어요? 왜냐면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으로 치면 한기호 의원 장군 예. 출신 아닙니까? 삼성장군 출신이죠. 또 민주당으로 치면 뭐 김병주 뭐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 다 군인 출신인데 아니 어떻게 국방위원장까지 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고요.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법이나 또 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예. 그 정동영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계사의 지금 기준에 맞춰가지고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예. 네. 그리고 다음을 한번 보자면 그 다음에 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저분은 뭐 제가 뭐 딱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보훈부에 왔다 대해서 갔다 하신 분이었어요.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이번에 넘어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유임하신 분이에요. 예. 유임하신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환경부 장관은 좀 특이한 게 법대에다가 행정학 석사인 예. 분을 환경부 장관으로 앉혔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그 본인 측근 인사로 그냥 앉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2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있으면서 환경위원회 활동을 얼마 정도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금 지명되고 나서 걱정이에요. 걱정이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가장 많은 조명을 받고 있어요. 지명 당시에 기관사, 그러니까 지금 철도 기관사시거든요, 현재. 예. 지명 당시에도 철도 기관을 몰고 있었고, 그때 이제 휴대폰을 꺼놔야 되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김천역에서 갈아타고 내려가지고 언론하고 연락이 된다는데, 저기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이 단순히 기관사분이 아니라 21대 총선에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까지 등록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때 이제 류호정 그 나이 어린 여자 의원님이 당선이 됐고 그때 비례대표로 그러니까 정치인이신 거예요. 정치인. 민주노총에도 뭐 출마를 하고 하면서 결국 정치인인데 과연 그 이번에 노랑봉투법이나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로 반영을 할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간사로 노동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저렇게 정치권에 왔다 갔다가 거릴 정도의 노동자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노동부가 예전에는 노동부였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잖아요. 예.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용할 회사가 있어야지 일할 월급을 받아갈 노동자들도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입장이 정의당의 입장이 뭐 위에 있는 수뇌부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오고 뭐 이런 입장일 거예요. 저기 상충되는 게 지금 이따가 후술할 김민석이 지금 숨겨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김민석 노동 한 번도 안 했는데 예. 노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중국 미국 유학다고 노동을 한 번도 안 한 김민석이 물론 뭐 강의료 받았는데 강의료도 그 뭐 사람 사는 재단 이런 데서는 또 한 50만 원씩 주더라고요. 보통 네. 한 뭐 10만 원씩 받고 하는데 어쨌든 노동을 한 번도 안 한 지금 정권에 지금 민주당 정권에 사람들이 자리 잡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판을 한번 해라 이런 질문을 인사청문회 때 환노위에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이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의원입니다. 예. 둘 다 아마 인사청문회를 쉽게 넘기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앉힌 것 같고요. 특히 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들어가자마자 골치가 아플 거예요. 뭐냐면 해수부를 지금 부산으로 옮긴다는 건데 예.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입장에서는 땡큐죠. 예. 와라. 일단 와라는 거고. 근데 해수부 내부의 입장이 직장인들 그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불만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좀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한 10년 있다 옮긴다, 혹은 5년 있다 옮긴다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해수부는 부산으로 옮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하고요. 해양수산부에 어떠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수부 옮기라고 간 그러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분 인사청문회에서 재밌는 질문 한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드루킹 관련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댓글요. 네, 댓글요. 왜냐면 그 김경수 드루킹 막 문제가 있을 때 네. 국회에서 그런 질의할 때 항상 그 포털 사이트에서 대표자들이 나오는데 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오는데 그때 저 한성숙 저분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예, 저분이 드루킹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드루킹은 김경수가 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이 김경수를 2번 먹이는 건가라고 생각을 들면서 어쨌든 중소벤처기업 장관의 그 후보자로서 아까 말한 과기부의 AI와 지금 이 온라인 기반 관련해서 발전력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로 앉힌 건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제조업이나 뭐 벤처 산업하고는 크게 연관이 돼 있을까?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곳이 지금 이미 거대 재벌급이죠. 완전 재벌, 완전 대기업이죠. 거대 재벌급인데 저게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을까? 또 벤처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또 예. 제가 한성숙 장관 후보자하고는 약간의 그 인연이 좀 있는데 기자 시절에 이제 기자들 놓고선 이제 뭐 특강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주 해가지고 막 댓글 때문에 문제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 국적 관리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건의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니 그냥 그 옆에다가 IP를 적으시던지 아니면 거기다 깃발 하나 다시면 안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술력은 충분히 가능한데 기술력은 그러니까 접속지도 가능하고 혹은 아이디를 외국 아이디냐 국내 아이디냐 그것 기술력은 가능한데 할 생각은 없다. 이번에 결국 저렇게 가시네요. 그 질문은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다시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국무조정실장은 그 지역 균형을 위해서 아마 강원도 분을 앉히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분이 그 국무조정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기업에 갔다가 다시 국무조정실장으로 오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진짜 제일 또 이제 중요한 인물. 내일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아니 김민석 인사청문회에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이 네. 김민석만 나온다고요? 네, 저게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양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처 안 부르겠다, 가족들 예. 안 부르겠다. 다만 그 돈거래 관련돼 있는 사람은 부르자. 예. 그 돈거래 관련 있는 사람 중에 이미 뭐 출마를 했던 사람도 있지 않냐. 좀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 지난번 저희 구시탈 방송에서 홍석준 의원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증인을 합리적인 증인을 줄여서 얘기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도 증인 신청할게 해서 너네 이 사람 받을 거면 우리 증인도 받아줘 라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전혀 김민석 청문회하고 한덕수 정 총리 예. 김민석 청문회하고 전혀 관련 없는 증인들을 막 의견 신청하면서 예. 이거 너네 거 받을게 대신 이것도 받아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증인 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증인 신청을 늦게 했다. 법령상은 5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난주 초부터 증인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예. 안 받아가지고 진행이 안 된 것이고 저거 비슷한 게 제가 인사청문회 역사를 다 찾아봤거든요. 예. 증인이 0명인 적은 없어요. 예. 참고인 한두 명 꼭 있었고 증인도 한두 명 꼭 있었는데 증인이 없어가지고 진행된 게 딱 하나 사례가 있더라고요. 조국 청문회가 그랬습니다. 조국 청문회. 아이고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하더니만 그것까지 그냥 그렇게 예, 되는군요. 조국 청문회가 조국이 그 혼자 나와가지고 막 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거 정말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김민석 후보자 측의 판단 미스입니다. 어허. 증인을 두세 명은 불러야죠. 불러서 이거 제가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증인을 두세 명을 불러서 그 두세 명으로 방어막으로 돌려야지. 어허. 그 일반 재판도 그래요. 일반 재판도 검찰 측 증인과 변호사 측 증인이 증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럼 판사님이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 작전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혼자를 앉혀두고 이틀간 48시간을 인사청문회를 돌린다? 그럼 아예 탈탈탈탈 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좀 특이한 거는 김민석이 오늘 저녁에도 아마 지금 이 시간인가요? 이 시간에도 방송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들 그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아마 지금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총리에 지명되고 나서 방송 출연을 더 많이 해요. 국회의원 할 때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답변할 거라 예상되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어제 방송에서 답변했습니다. 그건 지난번 어디 출연해서 답변했습니다.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예. 요렇게 답변을 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총리에 지명된 사람이 방송을 저렇게 많이 나오나? 저는 그렇게 생각된 거예요. 저도 좀 그건 뭐 최근에 보지 못했던 간담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니 심지어 네. 뭐 자기가 업무보고까지 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총리 놀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 막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의혹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에는 또 6억 원과 관련된 의혹 그것도 터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의혹 터진 게 미성년자였던 아들과 딸에게 1억 5천만 원의 예금이 갑자기 이렇게 팍 생기는 그런 의혹들 막 터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6억부터. 이 6억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이렇게 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6억 원 그거 경조사 그러니까 장인 어른 상과 그리고 자신의 재혼 네. 그리고 출판 기념회 2번 한 거 이걸로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될 게 지금 뭐 일단 당장 나오는 얘기가 그 결혼식 축의금은 실제로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받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결혼식 축의금인데 이걸 재산 등록을 어떻게 하냐. 예.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결혼했던 게 2019년 맞습니다. 12월이에요. 예, 예.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지 그 다음 2020년 총선에 출마합니다. 예. 그러면 결혼식 축의금을 뭐 몇천만 원을 받았건 뭐 억을 받았건 받은 거에 대해서 한 1주, 2주 안에 그 몇천만 원을 다 써야지만 이걸 등록을 아까 나중에 이따 이제 그런 말을 할 거 설명도 드릴 건데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면 등록을 당연히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등록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축의금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김민석이 처음 했던 말은 축의금, 뭐 조의금, 뭐 출판기념회였다라고 했다가
본인이 지금 축의금 사양합니다라고 써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일절 또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허허. 설명을 안 하고 있고 예. 그 주변 진영에서 축의금을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또 출마해서 공직된 사람들은 집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등록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이고 여러분들 6억에 대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줄여보니까 야, 6억은 너무나 출처가 불분명하다라는 건데 6억에 대해서 집에 어떻게 숨겨두냐라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과 박스 하나에 5만 원권은 다 넣잖아요. 이게 꽉꽉 넣으면 19억이에요. 사과복수 하나요? 사과 박스 안에 꽉꽉 넣으면 그 꽉꽉 넣으면 19억이고 이거를 만약에 한 80% 정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공간 있게 채우잖아요. 그럼 15억입니다. 그래서 사과 박스가 옛날에 저희가 뭐 10,000원권 있을 때 뭐 하나에 뭐 3억이니 많이 이랬지 지금 5만 원권이어가지고 사과 박스 하나가 15억입니다. 그러면 저 6억은 사과 박스의 반의 반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왜냐면 공간 협소하고 19억이라 치면 반의 반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30, 40cm에 우회가 20cm면 6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몇 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허. 있는 사람들은. 어허. 그런데 저렇게 그 자꾸 돈을 씀씀이를 보니까 결국 현금성이 6억인 것 같은데 이게 출처가 너무 불분명하다. 밝혀라라고 했더니 이제 출판 기념회에서 봉투만 놓고 간다는 관행이 있다고 이제 뭐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네. 출판 기념회에 저도 많이 가봤죠. 우리 많이 가보셨을 뭐 출마하시는 거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많이 거기도 하시죠. 가보셨을 예. 텐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5만 원권 하나나 10만 원권 하나를 놓고 책을 한 2권 정도로 갖고 옵니다. 예. 저기에 무슨 뭐 몇백만 원 싸들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근데 정말로 내가 아끼는 정말 친한 친구다 그러면 책 한 10권 사오면서 100만 원 두고 오고 하는데 예. 6억이 되려면 그 10만 원에서 6억이 되려면 한 6천 명의 사람이 와야 되는데 출판 기념회 몇 명이 왔는지 그 당시에 사진하고 동영상 돌려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판기념회에 돈을 받았으면 그건 당당한 겁니까? 출판기념회라는 게 정치권에서 얼마나 없어져야 되는 악행으로 이미 그 한 20-30년 동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 출판기념회에서 돈 받은 거다라고 해서 벗어난다는 거는 저거는 너무 안 좋은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출판기념회 했던 그런 시기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지고 아직까지 뭐 국회의원이 될 건지 말 건지 뭐 그것도 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맞습니다. 속인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6억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거기서 땡길 수가 있다고요? 안 줍니다. 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현직을 주던가 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주는데 예. 저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 그 전에 우여곡절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 이번에 당선될지 안 될지도 사실 불분명한 상태였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 있었던 그동안의 이미지로 봤을 때 누가 가가지고 흔쾌히 돈을 내던가 그럴 거라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출판기념회를 했으면 책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 무슨 책을 썼고 정치인으로서 내가 국무총리로서 제가 그때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어떠한 기사나 또 김민석의 발언을 봐도 본인 책 제목조차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돈 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런 게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인사청문회가 좀 기대하면서도 좀 희한한 거는 그 제가 한번 올려달라고 했던 그 자료 요구에서 답변 온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건데 아니 이게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저렇게 엄마를 벌었는지라고 딱 보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200건이 넘는 질문지와 자료 요구지를 보냈는데 예. 25%도 안 왔다 그래요. 4분의 1도 안 왔습니다. 근데 온 답변이 이제 저 정도인 거예요. 요구하신 자료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게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민주당의 또 조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조국의 나쁜 행태가 뭐였냐면 조국이 수사를 받고 뭐 할 때 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렇고 수사를 받고 할 때 기자분들이 질문하면 경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경찰서 나오면서 기자분들이 밝혔습니까?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또 검찰 갔다 오니까 밝혔습니까? 법원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또 밝혔습니까? 법원에 가요. 법원에 가가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안 밝혀요라고 했더니 책으로 써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책으로 하나는 써냈어요. 본인 입장만 밝히는 것을. 예. 남들에게 질문을 안 받는 거죠. 내 할 말만 하겠다. 저렇게 요구하신 자료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내일 예상되는 질문이 그런 답변이 갔나요? 그 답변은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인 보낸 걸 겁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네요.
뭐 질문이 정확히 무엇이죠? 굉장히 천천히 답변을 하면서 예, 혹은 뭐 시간을 끌겠죠. 예,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방법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이미 고발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중앙지와 홍사일부 배당이 됐고요. 문제가 있으면 고발을 하세요.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온갖 술수로 아마 본인의 조의금, 강연료, 뭐 출판기념회,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빠져나가봐야 아들 그리고 딸 예, 이거 요거가 좀 또 또 새로 걸렸어요. 새로 또 터져 나왔습니다. 예, 예. 새로 터져 나온 게 저거 밝히셔야 되는 게 저런 그 사례가 정치권에 왕왕 있었어요. 예. 왕왕 있었고 그 유승민 전 의원도 딸의 계좌에서 돈이 한 몇 억이 있길래 한 2억 정도가 있었네요. 그래서 예. 무슨 돈이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 용돈을 좀 많이 주시는 편인데 그 세금도 다 처리했고 남과 있는 돈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딸아이가 뭐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쓸 자금으로 냅두는 것 같다라는 게 됐고요. 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막 했을 예. 때 주진우 의원의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도 왜 한 몇 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증여세 다 냈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이다. 라고 해서 뭐 떳떳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도 자녀의 2020년 한 2, 3월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각각 예금이 자녀가 첫째 딸은 27살, 예. 둘째 아들은 지금 당시 15살, 지금 네. 코넬대에 가 있다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금이 저렇게 증가했다는 거 저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라는 건데 지금 아무런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2019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의금을 받았으면 2019년 12월에 축의금이 들어왔고 12월 31일에 그거를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면서 그거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궁금한 게 그 축의금을 받았으면 그냥 그걸 떳떳하게 신고를 하면 누가 뭐라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예, 예. 그건 좌파 진영의 강남 좌파의 스타일인데 자꾸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척을 해요. 그냥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자금이 자녀들 통장으로 들어온 것인지 저 당시에 혹은 아니면 다른 뭐 누가 용돈을 준 것인지 용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긴 한데 아무런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저 중학생 자녀와 취업을 앞둔 20대 자녀의 통장에 뭐 할아버지가 줬던지 그런 설명이 없는데 저것도 내일 밝힐 건데 아마 모른다 그럴 거예요. 예.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양육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건데 저게 웃긴 게 전 배우자가 했다는 저 단어가 처음부터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돈 문제가 터지니까 나중에부터 저 변명을 막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 배우자를 증인 신청하려고 했더니까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예. 자녀분들이 떳떳하다면 지금 자녀분들은 이미 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이미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예. 많이 팔렸어요. 뭐 코넬 뭐 유학생 사회에서도 뭐 얼굴이 다 알려졌겠죠. 예. 자녀분들이 스스로라도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인들인데 내 통장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는 거를 나는 알았다 몰랐다 혹은 내 돈이다 뭐 부모님 돈인데 증여받았다 뭐 요정 국무총리 자리는 요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이미 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던 거, 네. 이 칭화대에서 석사학위 어떻게 따느냐 출입국 관련 기록을 좀 네. 내달라 그랬더니만 출입국 관련해서 이건 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이런 서류가 아니라 무슨 엑셀로 정리된 중국 맞습니다. 출입국 예. 기록 이런 걸 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중국을 그리고 저는 희한한 게 2009년에 이제 그 학위를 네. 받은 건데 그 전에도 엄청 왔다 갔다 그랬어요. 저 예, 일반인이 중국을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릴 일이 뭐가 있을까? 베이징 올림픽 직전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저 파란색 부분이 옅게 보이는 파란색 부분이 이제 유학 과정인데 예. 여러분들 대학이 한 학기가 16주입니다. 뭐 네. 15주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 16주예요. 근데 한 학기를 첫째 학기를 9월 때부터 시작하는 첫째 학기를 16주 중에 7번만 갔어요. 저게 많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7번만 갔습니다. 9월부터 그 12월까지 7번을 갔고 예. 그 다음 학기 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년을 채워야 학기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 학기 16주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한 번도 안 갔냐? 부산시장 나간다고 부산에 이사 가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 저기 파란색 칠해져 있는 부분이 그
제가 7번 갔다는 게 9월 달부터 7번을 간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대학 수업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준비하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고, 오른쪽 화면이 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인데, 지금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을 하고 계시는 그 누구든지 핸드폰이든 혹은 컴퓨터든 정부 이사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 2번만 탁탁탁 하면 본인이 최근이 아니죠. 본인의 그 최초부터 현재까지 출입국 관리 기록이 쫙 나옵니다. 저걸 내면 되거든요. 저걸 내면 되는데 저걸 안 5분밖에 내고, 안 걸려요. 네, 저걸 예. 안 내고 왜냐면 저걸 내면 제가 보기에 별의별 나라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렇게 되나요? 저거는 이제 중국만 가지고는 딱 나오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에 대한 모든 나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좀 지운 다음에 그렇죠. 나머지만 공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우는 것도 그 왜 지우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외국을 왔다 갔다 거린 게 흠결이 아닌데, 그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있을 수도 있죠. 외국을 너무 왔다 갔다 거렸다던가 뭐 말도 안 되는 나라를 갔다던가 뭐 이런 것 때문인지 그 원본을 안 내고 자꾸 가공품의 자료를 내는 게 이게 전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 자료를요. 네. 이 출입국 관련 이 사실 증명을 갖다가 나중에 국정감사나 그럴 때 국회의원들이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게 아마 개인정보여가지고 개인정보여서 안 어느 되나요? 정도 지울 건 지우고 요청이 될 건데, 사실은 그 국정감사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 여러분들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준비하다 보면 네.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각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있고 뭐 법무부가 있고 국세청이 있고 부처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처청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줘야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는 저 출입국 관리인 자료를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지금 줬는지 안 줬는지는 아마 안 줬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궁금해할 것인데, 줘야 되는데 줄 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 안 하면 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아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각 부처에서 국방부 자료, 국토부에서는 갖고 있는 토지 관련해서 뭐 직계 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 관련 다 오고요. 법무부에서는 저렇게 출입국 관리 기록이나 범죄 기록 정보에 다 옵니다. 그게 결국에는 모든 그 정보를 다 합치면 하나의 책자가 돼요. 이 책자를 보면서 희한한 걸 찾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자꾸 안 주니까 자꾸 그 소문을 몰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위원님들 요즘 제가 오늘도 다른 그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너무 힘을 안 낸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주진우 의원 빼고는 왜 힘을 안 내냐. 근데 이게 언론에 비춰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지금 사실은 경쟁 과열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김민석 뭐 하나 따왔다 무슨 의원에 의하면 무슨 의원이 밝혀낸 자료에 민주당이 의하면. 예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관건인데, 지금 시기가 얼마나 좋아요. 원포인트 타격으로 김민석만 탁 타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왜 그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좀 느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혹시나 무슨 주포를 쏘기 위해서 어퍼컷을 위해서 잽을 안 넣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일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까. 적어도 출입국 관리 사실 증명은 받아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온갖 의혹이 다 터져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해명 들어보고 판단하는데 저렇게 자신 있어 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이제 똑같이 조국 시즌2와 지금 굉장히 똑같은 건데, 조국 때도 저랬어요. 조국 때도 똑같이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그럼 본인의 해명을 했고, 결국에는 그 30일 최단기간 장관을 수행하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인사청문회, 아마 오늘 여론조사 발표가 나온지 봐야 되겠지만, 내일 인사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있을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아마 정부에서 뭔가의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것이 다 지금 오늘 12명의 조정실장은 인사청문회 안 한다 치고, 나머지 11명의 그 농림수산 유임권 빼고 10명의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할 때, 김민석은 이랬는데 당신은 안 이렇죠. 김민석은 아들, 딸 재산 이렇던데 당신은 안 그렇죠. 김민석은 출판기념회 얼마에서 얼마 벌었다는데 거긴 얼마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김민석으로 포장돼서 가면서 그러면서 그 전국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문제가 내일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민주당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냐면 김민석을 앉힌 목적이 뭐였냐면 김민석을 앉힌 목적은 6월 18일 재판을 연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행정가나 사실 광역단체장 출신 뭐 행정을 했던 공무원 출신을 앉힌 게 아니라 정치인을 앉히려고 했던 게 지금 예. 정치인 사성국회의원 딱 앉혀놓으니까 진짜 총리 된 것처럼 막 외신 만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저렇게 앉혀놓은 이유가 총리야 너가 그 6월 18일 대통령 재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잘 해봐. 이 목적으로 저는 앉혔다고 봐요. 그 앉혀놨는데 앉자마자 바로 그 법원에서 예, 헌법 고등법원에서 84조 그냥, 딱 한 줄 쓴 다음에 밀었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제가 보기에 굳이 김민석이 이제 필요 없을 거다 생각 들어요. 왜냐면 김민석에 대해서 내일 그 뭐 발언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김민석 그 후보자가 야인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다른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지금 뭐 정청래도 그 이재명에 대해서 7년 비판하는 전 발언들이 막 발언 때문에 튀어나오죠. 나오는데 예.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으로 있으면서 뭐 물론 그 전에 뭐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너무 과하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발언한 사료들이 왕왕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이거를 네티즌들이 찾고 있어. 국민의힘이 찾아야 지금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자료가 아니 이거 살짝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그때는 이런 발언했는데 똑같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정권에 가는 거에 길에 김민석이 꽃길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가로막이 될 수도 있다. 내일 인사청문회 파트를 잘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문도 풀어줘야 되고 또 국민을 해하는 뭐 기본소득이나 또 노동 관련 문제나 또 지금 지원 그 무슨 재난지원금 풀어주는 뭐 그런 문제나 우리 나라를 좀먹게 되는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낱낱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 잘 찾아보면 김민석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반되는 게 많다. 예, 그거 찾으면 재밌을 거예요. 네. 예,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저희도 한번 좀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내일 있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좀 쫙 한번 좀 훑어봤고요. 그리고 새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임명하게 될 그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댓글을 또 엄청나게 달아주셨는데 이래도 임명을 한다고 참 저는 그냥 조국과 같은 결말이라면 그러면서 한번 좀 지켜보자 그런 한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네, 우리 홍석준 의원님 오늘 원픽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이제 저는 원픽으로 시작된 이재명 정권의 이제 보온 인사라는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단계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죠. 장관 후보자 지명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보온 인사다. 네. 이렇게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장관급 내각 인선을 발표했는데 왼쪽 줄부터 보면 이제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국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고 또 뭐 건호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유임, 그리고 송미령 위임된 농축산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직실장인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 원장이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일단 특징을 보면 굉장히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섯 예, 전현직 5명. 정동영, 안규백 그리고 이제 강선우, 김성환, 강선우, 이제 전재수가 있고요. 또 전국에 포함하면 이제 건호울 이제 의원까지 이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6명이나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안규백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어떤
비군인 민간 장관인데 과연 이런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이외에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그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한번 노무현 정권 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또 문제점이 도출됐죠.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은 것은 이게 보훈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또 기업인 출신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한성숙 그 지금 네이버 이제 대표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 출신도 세 사람이 있는데 저는 기업인 출신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는데 왜 기업인 출신들 했는가? 겉으로는 이런 AI 전문가 내지는 이제 방송통신 전문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잘 하신 것처럼 이 포탈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탈이 사실은 뭐 대형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언론과 그리고 이런 어떤 관련된 어떤 그 기업의 대표를 뽑음으로써 이런 어떤 기능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친민주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보훈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예. 그 지금 안규백 의원이 네. 제 35사단 방위병 출신입니다. 네. 35사단 방위병 출신이고 이분이 83년부터 85년까지 복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 게 64년 만이고요.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민간인 출신 이제 군인 장관 하시던 분이 현석호 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분이 2대 국방부 장관을 하시다 그러는데 그때 나라가 생긴 지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군 사관학교라든가 또 군 체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다듬어지기 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출신이라든가 또 국방에 연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육군 사관학교 또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거기 훈련 갔다 온 전문 엘리트 국방 교육을 받아오신 분들이 대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쭉 국방을 담당해 왔습니다. 네. 또 그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닙니까? 자, 그렇게 엘리트 사명감과 지휘관 그리고 지휘 그 이제 훈련을 받으신 분 그리고 적어도 독도법은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부는 이제 방법을 말한 건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아니한 분 방위병 출신 제가 정확하게 방위병도 직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PX병 방위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위병이 있는데 어느 방위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에 어떤 북한 도발이 생긴다거나 그런 이제 생겼을 경우에 장관들을 그러니까 스타들을 지휘관들을 네.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스타급 사성 장군, 삼성 장군 이런 장군들이 그 방위병 출신 국방 장관의 지휘를 받고 신뢰를 해서 정말 예하부대 병사를 다 움직일 수 있느냐 왜냐하면 경험이 많고 전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스타 출신들이 보기에는 방위병 출신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가 굉장히 의문스럽다거나 네. 또는 신뢰가 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 윤창열 그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네. 국무조정실장은 사실상 장관급인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실장 자리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주로 기재부 출신들이 많이 이제 임명이 되어 저는 원래 왔습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기재부 출신이 이제 많이 임명됐는데 네네네. 상당히 어쨌든 의외로 지금 현재 그 기업인 출신이 이제 왔다는 거 의외였고 그다음에 또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이제 유임이 됐죠. 유임됐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포장하는 것은 뭐 유능하기 때문에 뭐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통합에 어떻게 보면 좀
좀 악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이번에 이제 보훈 인사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치인 출신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특히 김명훈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민노총 철도 기관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민노총이라는 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엄브렐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역시 이런 어떤 민노총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지분을 허용해 준 게 아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반적으로 어떤 보훈 인사, 정치인 그리고 민노총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어떤 인사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대형 포탈을 갖고 있는 어떤 네이버와 있던 관계로 인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 검증할 때 좀 철저한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출신이시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등록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인데 기관사라는 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사인데 네. 민노총 뭐 위원장도 하고 정의당 정치인이세요, 정치인인데 이제 기관사도 하시는 분인데 저기서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저희는 뭐 저희보다는 진보당이 지금 화가 나 있지 않을까. 진보당이 지금 후보도 안 내고 열심히 도와줬고 정의당은 후보를 냈잖아요. 권영국이라는 후보를 내가지고 물론 TV 토론에서 도와줬는데 진보당을 안 챙겨주고 사실 장관들 인사에서 진보당 김재현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 진보당이 안 들어가고 정의당에 들어간 점이 좀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규백 제가 좀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2022년 9월 달에 안규백 당시 국방위 의원이 인터넷에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석하던 잠수함이 미국 핵 잠수함이 나 참석 못하겠다 라고 회귀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한미일 연합훈련이 10월 달에 당시 2022년 10월 달에 동해상에서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잠수함이 핵잠수함들이 훈련하기로 했는데 모의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안규백 저 분이 국방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겠죠. 그쵸, 갑자기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아니 한미일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왜 동해상에서 훈련하냐 뭐 그 포인트가 독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뭐 일본까지는 왜 오냐 이런 거를 올려서 훈련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딱 훈련하려고 보니까 중국 배가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세 대나. 중국 잠수함이 근처에 세 대나 와 있는데 사람에게 이제 지문이 있는 것처럼 배는 음문이 있다고 합니다. 배의 그 음파 특유의 NG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배가 무슨 배다, 중국 배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훈련을 하려다가 중국 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배 핵잠수함이 6,000톤급의 핵잠수함이 우리는 그 훈련 못 하겠다. 왜요? 아니 그때 안규백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가 훈련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저거를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정치인이 저거를 말해가지고 지금 다 까발려져가지고 중국 핵잠수함이 근처에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훈련 어떡하냐라고 해서 훈련에 참석을 안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안규백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 얘기했냐면 훈련을 하는 보안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따 말을 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앉히면 우리나라 작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저는 제가 몰라도 될 작전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잃어버린 별들도 있을 것이고 훌륭한 블랙 요원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작전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면서 훈련 기밀 사항을 공개한다고요? 공개했어요. 자, 보십시오. 잠수함이라고 해서 원래 만든 목적이 뭐냐면 물속에서 은밀하게. 들키지 않게 작전을 은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훈련 내용을 공개한다고요? 자, 이건 굉장히 국방장관으로서 저분한테 이제 작전에 대한 어떤 보안이라든가 작계라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작계를 공유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작전 내용을 서로 이제 안규백 국방장관과 공유해도 되느냐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안규백 의원이 만약 장관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한미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빼고 한 일만 훈련하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퇴행된 안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12분 중에 딱 2분 빼야 된다 그러면 한 분 빼야 되면 안규백이고 2명 빼야 된다 그러면 안규백 정동영. 왜냐면 지금 이란에 말씀하시는 그 핵탄두 같은 시설이 이란이 해결됐으면 지금 남아있는 핵
핵 위험 창고는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근데 북한이 만약에 핵을 지금 50기를 만들 수 있다는 등 20기를 만들 수 있다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다른데 그걸 만들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정동영 계열에 있었던 정치인분들 아닙니까? 정동영 저 후보자가 예전에 그 통일부 장관 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분을 또 통일부 장관에 시킨다? 그러면 미국이 보기나 전 세계가 보기에 아니 지금 이란도 핵 농축액을 90% 이상 된다 그래서 정밀 타격했는데 북한을 또 저렇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무기 만들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약간 좀 무서운 그렇죠.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저 두 맞습니다. 명은 저는 빼야 된다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설명하자면 설명을 하겠는데 자세히는 모르고 저 안규백, 정동영은 빼야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 네.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동영 의원이 지금 20년 만에 통일부장관 또 하거든요. 네. 20년 만에 거의. 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1년 한 10개월, 8개월 요 기간 또 통일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서 2025년에 지금 또 통일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돼서 후보자에 올랐는데 자, 그러면 그때 정동영 이제 장관이 통일부를 잘 이끌었느냐? 통일부에 대한 성과가 좋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북한은요 NPT를 탈퇴합니다. 그때 언제냐? 2003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조짐이 있었죠. 아,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NPT 탈퇴를 한구나라는 NPT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인가요? 금지 조약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의미가 있어 그런 이제 징후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직전에 그 직후에 바로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북한이 사상 첫 핵실험을 합니다. 자, 통일부 장관이 돼가지고 본인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때 통일부 장관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이제 6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왔고 각 장관급 회담을 남북 장관급 회담을 계속하자라는 그런 화해의 무드 속에서 본인이 만나고 온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것은 핵 포기가 아니라 핵무장 정당성만 인정해주는 꼴이 됐다. 우리 통일부 장관이. 자, 그리고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사업도 이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시절의 대표적인 사업 성과입니다. 근데 개성공단 어떻게 됐죠? 우리 진출한 기업들 네. 다 털렸습니다. 네. 그 가지고 간 기계, 그 기계라 그 건물 그리고 기술 노하우까지 원단 뭐 재료 싹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로 봉고차에 완성된 제품 몇 개 싣고 급하게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네. 재산 전부 다 우리가 돌려받지도 못했죠. 개성공단 완전 실패했고요. 지금 개성공단에서 북한에서 무상으로 자기들끼리 뭐 이제 무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복제품 만든다든가 이런 걸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개발 어떻게 됐습니까? 금강산 개발도 통일부 적힌 자랑했지만 결국은 피살 사건. 그죠. 네. 우리나라 우리 이제 50대 평범한 주부가 거기서 관광하다 피살당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 사업도 실패합니다. 그때 지어졌던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북한에 다 뺏겼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때 경의선 동해선 철도 이것도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이게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북한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 폭파가 됐죠. 왜냐하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 볼 때마다 저 남한에서 지어준 도로야, 남한에서 지어준 철도야 라고 하고 이게 계속 얘기가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 이거 네. 그때 이게 지어준 게 폭파됐어요. 네. 그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예산 세금으로 한 1,800억인가 들어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상징이다. 남한의 어떤 잔재가 남한의 상징을 하면서 그걸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때도 다는 아니고 연결 부분. 연결 부분 전부 다 아니 연결 부분에 아마 다른 상징적으로 부분은 걷어내가지고 그 철을 다른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무기 개발에 네. 쓰기 위한 목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죠. 네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통일부 장관실을 했던 개성공단이라든가 또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경의선 그다음에 동해선 철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뺏기고 다 파기된 이런 이제 성과를 가졌던 분인데 다시 또 통일부 장관 돌아온다? 저는 굉장히 우려된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김정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정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에 한번 이제 올라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내가 너네 아버지랑 같이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았었어. 자, 내가 그 유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김정은 나랑 얘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화해의 무드를 만들고 그거를 잘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박선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이재명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와 지금 트럼프 약간 다른 거 다르죠, 같은데. 다르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의 미션은 굉장히 노골적이다. 그리고 한번 실패한 인사이기 때문에 또 이제 통일장관 간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 목적 이게 아니고서 설명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장관의 목적은 그거인 것 같아요. 대북 송금에 대해서 법을 다 뜯어 고치는 거죠. 대북 송금에 대해서 남북관계 협력법에 대해서 통일부에 신고하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뜯어 고쳐가지고 그럼 돈 보낼 사람은 마음껏 보내라라고 해서 그럼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화영이 지금 그 사면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대통령이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도 법이 바뀌었습니다라고 면소할 가능성도 아니 있는 그거는 것이고. 이제 원천적 안 되는 게 안 우리나라 됩니까? 네. 우리나라 법을 바꾸더라 그게 이제 위헌 제재 그 유엔 제재의 정면을 아, 위배되는 맞네요, 거기 맞네요. 때문에 위헌 안보리 제재가 이거는 있습니다. 아,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나라만으로 네.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런 측면이죠. 조금 전에 우리 이주린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친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정동연 장관 후보자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국정원장 지명자 이종석? 지금 이종석도 역시 그죠. 자주파로서 굉장히 친북적 아닙니까? 북한 주적이 그렇게 아니다라고 했던. 예. 친북적인 인사들이 대북 핵심 라인에 다 지금 현재 배치되고 있다, 임명되고 있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쇄세 정권이자 또한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현재 자인하고 신고하는 꼴이다. 그런 네. 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어떤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주변에 얘기하면 다른 분들이 너네는 평화를 싫어하냐 왜 북한을 싫어하냐라고 하는데 자 평화 좋아하고요. 북한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을 잡고 있는 북한의 그 삼부자 정권을 싫어하는 거예요. 북한이 일반 주민들 또 우리 탈북을 갈망하고 남한으로 오고 싶어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절대 싫어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뭐 쌀을 지원하곤 했을 때 그게 온전히 주민들에게 간다? 그러면 그 정도 부분도 좀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여러 후보자들 중에 우선 여야 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좌우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양복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비상계엄령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송미령 장관 후보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 탕평 인사의 상징으로 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는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특히 또 정의당 이런 데서 지금 완강히 들고 일어났고 전농이 지금 트랙터 시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걸핏하면 남태령곡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트랙터를 몰고 오겠다. 이게 웬일이냐? 송미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 뭐 전 장관이었는데 이제 전자를 떼고 장관이 됐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예. 정권이 우에서 좌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유인된 예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도 송미령 장관 우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앞장서서 이 양곡관리법을 망국법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망농법이다. 네. 농사를 망치는 법이니까 이거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부 논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우리 송미령 장관은 참 잘하는 것 같으니 그냥 계속 해주세요. 봐, 이게 또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전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강한 또 호남이 농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전라남북도 예. 광주 빼고는 다 이게 농사 짓는 데거든요. 자, 여기가 몰표를 80% 줬는데 이 양곡관리법은 해줘야 되는 법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이자니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재판 아니냐 또 이 소리를 듣게 됐으니까 송미령이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송미령이 묘안을 내서 보고를 했다 그래요. 절충법을 내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계획해서 양을 먼저 조절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예. 이 쌀을 좀 적게 생산하는 걸 좀 강화한 뒤에 이걸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담을 던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보니까 일도 잘하고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송미령 하면 생각나는 게 지난 총선에 보수를 망친 그 유명한 대파 한 단 800원 이거 할 때 그 하나로마트 같이 따라가 가지고 대화 주고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 보수도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하게 좀 화가 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 말을 바꿨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망국법이라고 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말을 180도 뒤집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화가 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인사하는 거냐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은 좌파들대로 난리예요 지금. 트랙터 몰고 남태령 넘겠다고 하고 의원 민주당 우당 의원 하나는 1인 피켓 시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송미령은 안 된다. 예. 조국혁신당도 화가 나요. 지금 아직 다 발표는 안 했지만 아니 기호 3번 안 내서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 당 출신 현역은 뭐 능력이 없나? 왜 하나도 입각을 안 시키면서 윤석열 전 정부 사람을 그대로 쓰려는 것이냐. 그래서 그쪽도 지금 반발을 하고 아주 희한한 형국이 됐고 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송미령 장관이란 사람이 이게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말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는데 아무리 장관 자리가 좋다지만 이렇게 처신해서야 되겠습니까? 충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캐캐묵은 옛날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여성이에요. 예. 이거 보고 화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이 이렇게 180도 유턴을 한 데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좌파들도 싫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로 또 찾아갔다잖아요. 예. 가가지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보고 이게 담당 상위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유, 자 대통령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신 건데 민주당까지 왜 난리야? 당신들은 좀 송미령 장관 좀 엄호해줘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좌우에서 떠들어대도 송미령 장관 그냥 밀고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 법에 대한 철학 하나 바꿨다고 이게 무슨 부동산 비리나 김민석 같은 거 한두 개 나오면 몰라도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처신을 그 모양으로 해서 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예. 공무원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공무원이 있죠.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평생 늘공이라고 하죠. 그런 공무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별정직이라고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이나 부처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들 중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업무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운영, 정부 정책에 함께 하겠다,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정책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 일반적 공무원에 다르게 그 정부가 바뀌면 본인이 자진해서 미리 떠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수순을 밟는데 이 송미령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양국법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안에까지도 이제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특히나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큰 이제 인사의 변동이 없다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제2의 오광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2의 오광수는 조금 이따나 뭐 말씀할지 모르는 조현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현까지 예. 이제. 조현은 뭐 아주 대단한 투자를 부인이 또 했더라고요. 예, 네. 김민석도 보니까 어제 재산 쪼개기에서 네. 장모 2억 원이 나왔어요. 네, 네. 아, 장가 잘 가야 돼요. 처가가 전 부인이 아들 학비 등등 2억 원 내주고 장모가 2억 원을 줬대요. 그래서 4억을 그냥 입으로 퉁쳤어요. 이런 정도로 결혼을 남자는 참 잘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농담이지만 예. 조현 씨 우선 뭐좀 조현 씨는 뒤에 가서 한번 좀 하는 걸로 예, 하시죠. 조현 씨는 참 그 부동산 문제가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예. 정무직 공무원은 그냥 말 그대로 영광으로 알아요. 사흘을 해도 장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방에다가 돌아가시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씁니다. 학생이 뭐냐? 벼슬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 어디 가서 배워서 학생이 아니고 옛날에 6.25 시대의 학생은요 그냥 소위 초시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초시 정도는 진사시험을 합격해도 학생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 알성시라든가 식년시라든가 이 대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벼슬을 해야 돼. 그 벼슬을 해야지만 현고 학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도 옛날에 뭐 참판 뭐 어쨌든 그 요직에 올라가서 당상관, 당하관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사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색을 입든 그 고위직을 상징하는 당상관의 빨간색 그 이 관복을 입든 간에 사모관대 하고 해야 그 벼슬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흘만 해도 돼요. 서울시장도 장관급인데 사흘한 서울시장도 있었고 그 영광으로 알아야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농지정책을 일관되게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총선 때 대파 800원 발언도 했고 그 국무회의 때 뭐 이 비상계엄 결정하는 국무회의 때 가가지고 내가 무력함과 뭐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주 허탈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점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누군가 하나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 누굴 쓸까 고민을 했는데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제일 많이 한 송미령이 눈에 띄었다. 네. 충분히 반성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송미령은 다른 장관들은 그 송미령만큼 똑똑 안 합니까? 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좋은 학교, 좋은 학위 가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처신을 깨끗이 하잖아요 지금. 물러나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의가 왔어요. 아이고 뭐 저 장관 또 계속 좀 하실 요량 있으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예 할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 적어도 완전히 색깔과 이념이 다른 두 정부의 장관을 한다? 장관하면 좋다 그래요.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이 장관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저도 부처 출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환경부 때 출입을 해보니까 과천청사에서 장관님 오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쫙 줄을 서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도열을 해요. 예. 딱 올라오면서 하면 올라오는데 내가 나중에 그 장관 보고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진짜 진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기분 째지지 그러더라고요. 자 장관 자리 좋은 겁니다. 1년에 이 국회에 불려가서 혼나는 거 좀 빼면은 뭐 국정감사 하루 이틀 견디고 그때는 당이 다르고 여야가 비슷할 때인데 지금은 민주당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 국정감사에 가서 깨질 일도 없지. 국회 상임위원회 나가서 뭐 해도 다 이제는 우리 편이 된 민주당이 다 엄호 사격 해줄 거지.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뭐 별다른 자리 없는데 이조은 장관 한번 더 해보자. 까짓 거 뭐 나에게 주어진 그런 뭐 몇 가지 지적 그거 무시하면 그만 아니야? 내가 유능하니까 썼겠지 뭐. 제가 그 속으로 빙의된 건 아니지만 송미령 씨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싹 텄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무시했다. 저는 그러나
늘공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평생 저 공무원 해야 되고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공무원 연금은 그만두는 날부터 나옵니다. 국민연금하고 달리. 자, 뭐 여러 가지 또 공무원은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은행에서 재직 중에 대출 보증 대출 팍팍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쇠밥통 뭐 철밥통 얘기 나왔잖아요.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욕보이는 것은 나는 참 옳지 않다. 과거에도 말이죠. 한 신하가 새로운 임금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서 죽은 사례도 있고 뭐 유명한 한식날의 유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송미령 장관이 장관을 한 번 더 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직의 생명은 늘렸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인격의 생명은 더 단축한 우매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처신은 우매한 행동이다. 처신은 참 부적절했다. 야. 자,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 문제도 있으니까 다른 후보자들도 한번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환경장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금 한번 환경부 장관 그 띄워주시죠. 예.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좀 전남 여수 출생이네요. 뭐 좀 알려져 있는 좀 정치권에서는 좀 알고 알만한 사람들은 김성환 아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면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이 악몽의 수순으로 지금 또다시 빠져드는 것인지 자, 그 장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장관 뭐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서 네. 20대부터 내리 3선을 한 뭐 잘 나가는 호남 출신의 이 민주당의 그 주요 의원입니다. 이제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그냥 환경부 장관만 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부 조직법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게 네네. 다 계획을 짜놨다. 네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전에 환경처에서 출발해서 환경부로 오래 왔는데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미약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대개 보면 이게 말년에 그 정치인들이 그냥 그 예우받으러 가거나 네. 그 내부 승진했는데 정치권에 끈이 없어서 힘이 없이 그냥 그런 부처 중에 하나로 대우받아서 환경부 장관은 그다지 그 언론의 하마평이 나올 때도 늘 그 비교적 뒤에 나왔던 장관인데 네. 이번에는 짱짱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수 출신의 삼선 의원 김성환. 자, 이 사람이 태양광과 탈원전의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저 사람이 이제 장관이 되고 이게 기후 에너지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후 에너지부로 해가지고 통폐합을 시킨대요. 네. 산업부에서도 일부 권한을 떼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강한 권한을 실어줄 것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김성환 씨는 기후 에너지부 장관이라는 벌써 이름도 폼 나잖아요. 뭐 이게 환경부라는 거는 어디 뭐 미화 작업하나 쓰레기 치우나 뭐 수질 관리하나 이런 느낌. 실제로 그렇고. 네. 그런데 이게 기후 에너지부가 돼 보십시오. 이게 권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면 보면 안 된다.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또 이 그러니까 탈원전 이거에 아주 그냥 꽂혀 있군요. 꽂혀 있는 사람. 오랫동안 그걸 중심으로 해왔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탈원전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면 이 태양광과 해서 ESS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을 잔뜩 어디다 모아놨다가 밤에 해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서 꺼내 쓴다. 말은 좋아요. 이거 설치비가 수백조 원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큰 대대적 사업입니다. 이거 만약 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히트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열을 모아뒀다가 이곳저곳으로 보내는 장치인데 이것도 말은 좋은데 이것도 태양광 설치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지금 웃기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15년인가 16년 만에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뉴욕주가. 미국 뉴욕주는 태양광이나 뭐 일반 이런 천연에너지 좋은 줄 몰랐겠어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전문가라고 해서 뭐 네이버에서도 데려오고 LG에서도 데려오고 지금 민간인들을 파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로 막 쓰고 그러는데 AI는 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야 돼요. 이거 태양광으로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은 15, 16년 만에 신규 원전을 세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프라 중에서도 이 원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체코에도 지금 수출을 했고 유럽 진출도 해서 지금 나토도 사실 갔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도 갔다잖아요. 지금 그거 이후로 안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대단한 외교적 실책입니다. 그 얘기는 뭐 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이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에너지 쪽에 또 협력도 논의하고 원전도 팔러 가야 되고 K 방산도 팔러 가야 되는데 그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씨가 가서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국익 차원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 그 소위 자주파들에 의해서 내려진 점은 따로 지적하더라도 자 김성환 씨가 환경부 장관을 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뻔해요. 이 원전을 안 쓰고 뭐 ESS 시스템 같은 걸로 했을 때 2032년까지 431조 원, 300여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 ESS나 히트펌프 하려면 중국산 제품을 갖다 써야 돼요. 지금 중국이 그 분야의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탈원전으로 하고 ESS니 히트펌프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돌아가면 중국 제품, 중국이 우리나라 에너지에 목줄을 틀어지고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로 승격해서 그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김성환 씨는 지금 마지막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잠깐 환경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자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이 인사를 뜯어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체코 원전도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드러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이거 그건 잘했네 이러고 있는데 떨떠름하잖아요 지금. 체코 원전 뭐 축하한다는 말 대통령 국무회의 때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이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김성환이라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시진핑 좋다 이거예요. 시진핑 땡큐. 뭐라고 합니까? 띵호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김성환 씨를 환경부 장관으로 쓰는 점은 이 점에 있어서 세계적 에너지 정책의 정반대로 가는 인사일 뿐 아니고 실세 장관으로 해서 다 죽었던 이제 더 이상 용도 폐기 전국 산천에 태양광 중국산 쓰레기 장비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번에는 희한한 중국산 그 ESS 장비가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자, 기후에너지부로 전환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지금 예측이 되네요. 김성환 후보자 자신도 에너지 시장을 총량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90으로 하고 원전을 10으로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난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살짝 숨을 죽여놓고 아마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지금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바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향후에 발생할 위기, 재생에너지에 쏟아지는 그 투자액이 약 430조에 이를 것이다.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올지. 지금 저는요. 예.
아마 이재명 정부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리 그 오징어 게임 3 좀 이따가 나온다는데 오징어 게임의 상징적 장면이 있잖아요.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놓은 400 몇십억 원 목숨값. 네. 그게 뭐 전부 있나 봐요. 그거 버튼만 누르면 막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나 봐. 지금 쓰겠다는 돈이 이제 조 단위도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 하느라고 3조, 저거 하느라고 30조, 에너지 하느라고 3,400조.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다 빚이에요. 국채 발행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25만 원,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까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이거 뿌려준다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 잘 뽑았네 이러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게 저는 그냥 명약관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태양광 패널도 많이 받고 문제점을 많이 봤죠. 그리고 산과 농지와 바다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도 봤습니다. 산이 막 무너지는 장면들을 봤죠. 이런 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해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장면을 또 목격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네요. 그 장면 한번 봤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스템. 구독, 좋아요.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북 송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7년 8개월 대법원에 선고받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복역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화영 전 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을 하자고 요구를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만약에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하면 그 법원에서 그런 부분들 잘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1심, 2심, 3심을 거쳐가지고 결과가 무죄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화영 사건은 조금 독특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케이스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비리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뇌물, 뭐 정치자금법 위반 해가지고 수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한 3억 4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징역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형이 그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뭐 사건 조작했다고 해도 대법원도 그 조작에 가담했다는 건가?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고요. 만약에 특검을 요구하려고 했으면 늦어도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에 와가지고 특검 요구하는 것은 조금 엉뚱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건 이화영의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 검찰이나 법원의 재판부가 그 관련된 이화영의 주장을 듣고 아니 그럼 어떤 게 조작됐는지 부분에 관해서도 뭐 당시에 이제 술 파티 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다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뭐 새롭게 밝혀진 사항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거나 새롭게 재판을 해야 될 뭐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이게 특검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렇게 넘어갈 만한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기판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판력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판결이 나온 그런 효력이 기판력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사안 가지고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기소가 가능하겠습니까? 수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소해서 형사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수사의 목적인데 예. 아무리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해도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그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요 말이 되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예. 이러한 기판력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뒤집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딱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재심 아니겠습니까? 재심.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그 말이 안 된다, 억울하다 뭐 해가지고 재심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근데 재심이 되려면 예컨대 사건이 그야말로 뭐 고문이 있었다거나 그야말로 무슨 조작이 있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걸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참 그 조금 너무 이제 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이제 뜯어놓고 보면 이화영 자신도 그렇고 이화영 측 변호인도 그렇고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을 텐데 특검 요구를 주장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게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여권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자신도 지난번에 사면해달라 요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일종의 밑갈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몸이 근질근질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모시던 지사님이 드디어 대통령 됐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저 깜빵에 있어도 마음만은 지금 밖에 훨훨 날아다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유죄 확정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으로는 이제 재심 받아가지고 재심에서 이제 대법원 그 판결을 그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면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뭐 대통령이 최고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그 이런저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풀어주는 게 좋겠다. 그게 사면 아니겠습니까? 옛날 국왕 임금님들이 했던. 그래서 그런 사면을 받으면은 이제 또 풀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법리적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제 빨리 나오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 이런 뭐 특검까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사면 복권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 심지어 그 사면 복권이 대개 8.15 사면 뭐 8.16 뭐 특사 뭐 이런 영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그 그 한 해의 중간 정도 8월이나 아니면 연말에 이렇게 그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심지어 7.17 재헌절 특사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시그널은 그 사면 복권이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그 시그널을 받은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촉구하는 입장에서 특검까지 이야기하는 그 모양인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9월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 그 부지사 할 때 지사의 도장을 그 그 마음대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장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도장 지금 문서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북 사업도 독단적으로 부지사가 다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사면 복권 시킨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하고 또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면 복권은 꿈도 꾸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보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인 게 드러났다. 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일깨우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이화영의 사면 요구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는 건 좀 더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글쎄요,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장단이라도 좀 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지금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무리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요. 차라리 야당일 때는 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일단 던지고 봐도 아유 야당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용납이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그 결국은 다 부메랑으로 와가지고 야 저런 그 정당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있는가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무슨 이념 조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그야말로 기능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정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권에 봉사하는 조직이 저는 검찰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권력기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쓸모가 있고 가장 그 효율적인 그러한 조직이 검찰인데 과연 저렇게 그 검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보면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연루자 지금 복역돼 있는데 특검을 요구해서 그 문제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들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 좀 2명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사실상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여야 좌우 대상 모두 비판의 칼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송미령이죠. 농림축산식품 장관 후보자. 뭐 양곡법 둘러싸서 특히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했었죠. 동일한 자 사실상 유임이 된 상황인데 당시에는 양곡법 농망법이라고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랬었어요.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농망법이라고 이야기한 거 뭐 잘못했다. 농민들의 마음을 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송미령 장관 후보자 이 상황 사과하는 상황 포함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관이 그렇게 좋은 자리인가? 장관이 좋은 자리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나 보죠. 아니 뭐 본인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네. 야 얼마나 좋은 자리면 저렇게까지 할까? 송미령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대 정치외교학과 나왔어요. 예. 이대 정외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서울대로 옮겼어요.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거기서 한 것 같아요. 행정학 박사입니다. 행정학 박사 원래 송미령 장관이 85학번인데 박사학위를 97년에 서울대에서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박사를 받은 다음에 7월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어디에 하냐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취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박사니까 박사연구원이겠죠. 연구원으로 취직을 딱 했는데 저기 농촌경제연구원에 97년부터 언제까지 있었느냐? 장관 되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관은 언제 됐었냐면 2023년 재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송미령 씨를 그 농림축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송 장관이 기록을 갖고 있어요.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에 여성이 대통령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뭐 장관은 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농림부 장관은 여성이 장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제 추천을 받았겠죠. 개인적으로 말하는지는 모르겠고 송미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무려 26년 동안이나 그다음 부원장까지 했었거든요. 아주 잔뼈가 굵은 최고 전문가다. 그다음에 또 여성이라는 최초 여성 장관이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장관으로 시켜줍시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송미령 씨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2024년부터 이제 장관 역할을 쭉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해왔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 중점을 두었던 법률이 제가 봤을 때 제일 그 핵심적인 그 법률은 특검법이었고요. 뭐 지금 드디어 이제 특검법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특검법 뭐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되고 다시 또 발의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법만큼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양곡관리법 등이었거든요. 양곡관리법은 그냥 정부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쌀을 사주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송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대통령한테 건의했을 거예요. 왜 건의를 했느냐? 대통령님 제가 26년 동안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걸 쭉 그 농정을 연구를 해왔는데 다른 법은 모르겠지만 뭐 특검법이나 그런 거는 내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렇게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촌을 오히려 망치는 법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그 통과가 되면 안 되고
거부권 행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양곡법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 농정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 장관들 이야기 듣고 결정을 했다가 하는 건데 제일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저 송 장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고 박사고 그래가지고 내가 장관으로 임명했던 분이 저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양곡관리법은 거부권 행사해야 되겠네. 이래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저 송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양곡관리법, 뭐 농안법, 무슨 법 해가지고 법안이 4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농촌 4법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저 송 장관이 무슨 저게 농촌 4법이냐, 오히려 농촌을 망하게 한 법이다. 그래서 농망 4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열 받았겠습니까? 아니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심지어 주무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망자, 이게 뭐 망조가 들어가는 그런 법이다. 나라를 망치는 법이다. 농촌을 망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송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그래가지고요. 민주당에서 저 사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송미령 장관 해임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 정당에서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해임해 주십시오라고 해임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갔던 사람이 송미령 장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소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곡관리법 같은 거 그거 이렇게 지금 민주당 안대로 통과가 되면 이게 나라의 득이 되겠는가, 농민들한테 득이 되겠는가. 오히려 농민들한테 이것저것 잘 유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묵은 쌀 갖다 버리는, 그 다음에 쌀을 갖다가 지금 저장하는 그 창고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아니, 당장 저만 해도요 어제 밥 딱 한 끼 먹었어요. 예. 그 오늘도 아직까지 밥 안 먹었습니다. 그럼 뭐 허국장도 밥 얼마나 먹은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에는 삼시세끼 그 다 쌀밥 먹었고요.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보리밥도 먹었지만 어렸을 때는 밥도 공기가 이만하고 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슴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남자가 밥 이거 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꾸역꾸역 또 이렇게 잘 먹었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작물은 모르겠는데 쌀 관련해가지고는 그 지금 초과 공급한 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다른 쪽으로 지원해서 대체 작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그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농가 소득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곡관리법은 시대적인 상황,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다 그 반대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송미령 장관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송 장관 유임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입장을 180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촌 4법이 농망법으로 갔다가 이제는 농망법이 아니라 송망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장관 조금 몇 달을 더 할지 뭐 1년을 더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 더 하려고 지금까지 본인이 가져왔던 소신을 그냥 다 꺾어버리는 건가? 그게 전문가고 그게 장관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인가?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굉장히 부끄러워지게 되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그 민주당 정권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농림장관을 뭐 지명할 후보자들, 장관 시킬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또 그걸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분야의 관계자도 있을 텐데 이 대통령이 왜 송미령을 유임시켰을까? 이건 좀 의문은 퀘스천은 남아 있어요. 저는 이 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다. 나의 실수 뭐 이런 거. 예. 왜 그러는가? 지금 그 뭐 허국장 이야기했지만 허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농림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줄 쫙 서 있을 겁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 여의도까지 줄 그냥 쫙 그 있을 거고요. 그거 뭐 장관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려고 했는가? 뭐 그 속이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짚히는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능력만 있으면 유능하기만 하면 쓰겠다. 이런 모습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 쇼잉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 같아도 만약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시 계속 장관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모습이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첫 번째 기대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성 장관을 그렇게 유임시키면 더 임팩트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알아보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계속 유임했던 사람은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YS 때 마지막 노동부 장관이 이기호 장관이었는데 그 이기호 장관을 DJ가 계속 노동부 장관으로 썼어요. 그냥 교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권이 그때는 뭐 한나라당이었나 무슨 어쨌든 그런 한나라당 아니었죠. 그때는 민자당이었나 어쨌든 거기에서 그 민주당 쪽으로 새천년 민주연합인가 정당도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정권이 완전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된 사람은 그 우리나라 역사상 이기호 장관이 유일했었는데 이제 그 송미령 장관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제일 황당할 사람들은 누구냐? 제일 황당할 사람들은 농민들도 황당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황당할 거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황당할 거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황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황당할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농림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농림부에서 이러한 양곡관리법 담당하는 주무국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송미령 장관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장관 유임 발표가 된 게 6월 23일이었으니까 대선 딱 20일 후에 그 장관 유임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딱 20일 전에 6월 2일까지만 해도 송미령 장관한테 기자가 딱 가가지고 장관님 양곡관리법 이거 통과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통과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농촌 망치는 농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장관이었는데 제가 거기 밑에 주무국장이었는데 장관님이 맨날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농망법이니까 양곡관리법의 문제점들 잘 파악해가지고 언론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국회에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불과 20일 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6월 23일부터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국장 잠깐 들어와 봐요. 그러더니 야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이게 농망법이 아니라 농촌 희망법이야. 이거를 갖다 논리를 180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받는 만약에 그 주무국장이 장관이 바뀌었어요. 예컨대 송미령 장관에서 허현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허현준은 아니고 어떤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장관이 딱 국장 딱 부르더니 이거 양곡관리법 이거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신 다른 자리로 가. 이렇게 하고 새로운 사람 해가지고 이 양곡관리법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법인지를 다시 한번 논리 만들어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나마 그래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될 텐데 정권은 바뀌었어도 장관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고 이 장관이 어디 정치인 출신 낙하산으로 온 것도 아니고 26년 동안이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박사로서 부원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냥 입에 침을 튀겨서면 그 양곡관리법 농망법이다 했던 사람이 180도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저분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영혼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송미령 장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소신껏 일한 오히려 공무원들이 망신당하게 생겼네요. 공무원의 처신, 사람들 처신이라는 게 있죠. 처신을 잘해야 된다. 가야 할 자리가 있고 앉아야 할 자리가 있고 다 구분해서 하는 거죠. 하물며 고위공직자 정부의 최고 요직이라고 하는 장관의 그 자리
저런 처신을 보인다면 공직자 말씀하신 대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 참 난처한 상황이 되겠네요. 자, 뜨거운 감자 송매령 문제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자, 다른 문제 인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죠.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문제 의혹이 지금 터졌는데 한남동 구역 재개발 미리 알고 도로 부지 미리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터졌고 내부 정보 문제까지 터졌는데 정작 당사자는 투기는 아니다. 횡재를 한 것인다. 뭐 악의성 자기는 투기를 한 사실은 없고 그냥 하다 보니까 횡재를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또 어제 밝혔어요.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세요? 글쎄요, 조현 후보자는 정통 그 외교관 출신입니다. 정통 외교관 출신인데 이제 외교관들은 사실은 제 주위에도 이제 외식 붙어서 뭐 대사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쭉 보면 거의 직장 생활 전부를 거의 한 80-90%를 해외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정년 은퇴하면 그러면 또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 문제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또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외교관이 되면 어떤 그 이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월급이 봉급이 그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해외 수당 같은 거 있으니까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점이 뭐냐면 만약에 집을 갖고 있으면 그 집을 운용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집에 안 살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전세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 외교관이 뭐 이렇게 해외 나가고 이렇게 막 그 안정적이지가 않고 애들 교육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고달프긴 하지만 그런저런 장점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뭐 집이나 이런 거 뭐 전세 주고 그랬겠죠. 근데 독특한 건 뭐냐면은 2003년 6월에 그 땅을 샀는데 어디에 땅을 샀느냐? 한남동에 땅을 샀는데 한남동이 지금 무지하게 핫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관저가 있는 동네가 한남동이에요. 그런데 그 한남동에 그 땅을 샀어요. 그래서 한남동 땅 비싼데 그런데 어떤 땅을 샀느냐? 아파트를 산 것도 아니고 나대지를 산 것도 아니고 뭐 상가를 산 것도 아니고 뭘 샀냐면 도로를 샀어요. 제가 살다 좀 특이하네요. 도로를 산다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네. 도로 샀다는 사람 처음 봤는데 김선달인가 봉이. 그런데 이 한남동에 있는 도로 부지 한 70평 정도 되는 그 도로 부지를 샀는데 이것도 또 이상해요. 혼자서 70평을 다 산 게 아니고 3명이 나누어서 쪼개서 샀어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조 후보자가 다른 데도 아니고 도로를 산 게 2003년 6월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조 후보자가 어디 있었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5개월 뒤에 2003년 11월에 그 부지가 한남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값이 폭등을 하는데 그런데 도로를 사는 거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도로를 사는 경우가 그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뉴타운 같은 거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 뭐 지정됐다가 철회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를 누가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게 잘 될 줄 알고 도로를 딱 샀어.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만약에 집을 샀는데 뭐 집이 잘 안 됐어. 그러면 그 집 뭐 전세 주든지 월세 주든지 하다못해 얼마라도 그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급하면 조금 싸게 내놓으면 급매로라도 처분할 수 있을 텐데 도로 같은 경우엔 거기서 뭐 임대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뭐 한남동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팔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머리에 뭐 총 맞지 않은 이상 도로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때도 이미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있었는데 집을 한 채 더 사면은 그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1가구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로를 사면 당연히 집이 아니니까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진짜 공교롭게도 저 자리가 저 땅을 산 지 5개월 만에 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뭐라 그럴까 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왜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땅값이 오르냐면요. 예. 도로도 아파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택도 당연히 주택은 이제 새로운 아파트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 도로도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땅값이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땅값이 거의 뭐 한 10배 뛰지 않았나?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의심을 갖다가 받은 그런 행동을 그 조현 후보자가 그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그 행동을 갖다 한 것이다. 이거는 참 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박민희 님이 일타쌍피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안동희 님 내부자 정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짧게 좀 답을 그러면 이게 실제 내부 정보에 대한 의혹을 충분히 가질 만한 동향입니까? 그거를 첫 번째 그게 뉴타운이 지정될 것이 몇 달 뒤면 뉴타운이 지정될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용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용산이 무지무지하게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거기가 다 그 공원이 되니까 제가 2007년부터 용산에서 국방부에서 근무했었는데 저 용산 미군 기지가 공원으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 공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분명히 이제 한남동이나 이제 뭐 용산이나 이런 데는 땅값 많이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땅 못 샀어요. 왜 못 샀느냐? 뭐 돈도 없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용산 미군 기지가 2012년에 공원으로 될 것이다라고 그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2025년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13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현 후보자는 어떻게 5개월 전에 구역이 지정될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조현 후보자가 무슨 저기 한남동 저런데 이렇게 낡은 뭐 집, 뭐 그다음 빌라, 다가구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의 뭐 달동네 같은 그런 집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 자주 가봐서 알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거라도 샀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도로를 샀잖아요. 그거를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저 도로를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억대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그 억대 돈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산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심적인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행복과 축복님이 도로는 보유세 안 내는 대신 재개발 시 평당 보상가가 낮아서 보통 아파트로 대체해 주기도 함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김민석 문제 한번 한 가지만 좀 약식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그 중에 김민석 인사청문회 전과 뭐 후에 특히 인사청문회 전에도 여러 의혹이 나왔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러 의혹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청와대 논문 표절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고 41% 이상 표절이 됐다. 이게 김희정 의원이 제기했는데 김희정 의원이 또 하나 제기한 게 배추농사 이거 투자했다는데 뭐 미국 유학 시절에 강신성이 매달 450만 원 줬다는데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니까 배추농사 관련해서 투자 2억을 전세금 빼서 줘서 줬다 자기 아내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평가하셨어요? 일단은 논문 문제는요.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아요. 왜 크게 보지 않느냐? 이제 논문을 뭐 그렇게 뭐 거의 뭐 대필하다시피 아니면 표절하다시피 썼다라고 해도 그거는 뭐 그 사람 양심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고위공직자 되는 게 그게 뭐 올바른 거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586들은요. 저도 386, 586이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어느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석사 논문 보면요. 일본 논문 뭐 베끼고 그다음에 독일어도 못하면서 독일어 이렇게 인용하다가 뭐 스펠링도 틀리고 그런 거 다반사였다.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내재적으로 뭐 김민석 후보자 뭐 82학번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땐 다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좋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과는 또
잣대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 들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표절을 잡아내지 못하고 표절한 논문에게 학위 디그리를 주는 거는요 그 대학의 수준 문제예요. 저는 뭐 칭화대학이 뭐 중국의 북경대학교하고 청화대학교하고 양대 뭐 제일 좋은 대학이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대학 랭킹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것들 보면 이게 1년 만에 석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줬습니다. 네. 석사학위를 줬어요. 청화대학에서. 그런데 1학기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중국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있으니까 뭐 수업을 그래도 꽤 들었네 그 생각이 드는데 2학기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자 수업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청와대학교 2학기가 2010년도 그 봄학기인데 2월까지만 학교에 나갔고요. 저 중국에 갔고요. 3, 4, 5월은 중국에 간 흔적이 없어요. 본인이 밝힌 그 엑셀 자료에 따라도 없어요. 그러면 3월에도 수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지. 그때 뭐 줌 같은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3, 4, 5월 다 그 땡땡이 까다가 6월 달에 이제 중국 들어간 게 나오는데 뭐 중국 가가지고 시험을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청와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그 2학기 만에 석사학위 논문을 석사학위를 주는 학교인데 그 중에 한 학기를 완전히 날려 먹어도 뭐 석사학위를 주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뭐 그 대학이 뭐 그런 대학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주류 도매상들, 그러니까 주류 도매상들 같은 그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류 도매상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무자료 거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무자료 그 거래 걸리면은 국세청한테 추징도 많이 당하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무자료 거래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무자료 총리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 이렇게 무자료 총리는 처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료 없이 장관 되고 총리가 된 거는 처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추 농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전세 자금이면 그 김민석 후보자 뭐 집도 없으니까 전세 자금이면 그때 거의 전 재산일 텐데 전 재산을 배추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잘했어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45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금까지도 돌려받았다. 그러면은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합치면 2억 빌려주고 3억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가지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김민석 후보자는 그 부인이 이렇게 돈을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 강 사장한테 2억을 보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장은 돌려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투자금 2억을 돌려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주장을 하시던데 그러면 2억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빙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내지 않고 말로만 내가 말로 하면요 저도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말로 하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이제 국무총리가 되신다라고 하면 참 우리나라 국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예. 2부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이화영, 송미령, 조현 그리고 김민석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